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을 의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대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7,800톤이 방류됩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살피고 전문가를 파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게릴라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강물이 불어나 한강공원에 시민이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제대로 된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미국 대선을 넉 달여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이 오늘 첫 TV 토론을 갖습니다.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두 후보는 빈 노트와 펜만으로 4년 만에 다시 격돌합니다. YTN은 오전 10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간다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무고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을 의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한 달여 뒤에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며 당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는 뜻을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김 전 의장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알림을 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인도의 인파 압력을 줄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3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어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휴진은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진료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휴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무기한 휴진에 따른 진료 조정, 축소 움직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도쿄전력이 오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7차 해양 방류를 예고한 데 대해 그간 해오던 대응과 마찬가지로 방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고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실시간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철저하게 살피고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며 시민들이 야외 무대에 고립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8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앞바다 해수면 상승으로 강물이 불어나 서울 반포항공공원 야외 무대 일대가 침수됐고 시민 수십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재작년 9월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해 서울시가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4월 사고에서도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은 유량이 적은 봄철에는 침수 사례가 적어 별도 인력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을 보면 A씨는 불륜을 의심한 아내에게 SNS로 전송하기 위해 딸과 아들에게 각자 어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녹음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가 아내를 살해하는 상황을 자녀들이 지켜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토론이 될 걸로 보여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토론을 앞둔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대선 첫 TV 토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토론 맞대결이 이제 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은 CNN 주관으로 CNN 본사가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토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 별장으로 들어간 뒤 꼬박 일주일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이 토론 준비에만 집중했습니다. 토론 당일인 오늘도 조금 전인 오후가 돼서야 애틀랜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토론에 집중한 겁니다. 트럼프 캠프는 토론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아직 애틀랜타에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마지막까지 여유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번 대선 토론이 여러 측면에서 사상 유례 없는 토론이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TV 토론이 시작된 1956년 이후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입니다. 트럼프처럼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재도전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전현직 대통령의 토론은 볼 수 없었습니다. 첫 토론 시기도 유례가 없습니다. 보통 대선 토론은 9월과 10월 세 차례 개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6월에 토론이 열립니다. 역대 가장 빠른 토론입니다. 또 보통은 비영리 단체인 대통령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토론이 개최되는데 이번엔 토론위를 건너뛰고 두 후보 간 직접 협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토론자의 나이도 유례가 없습니다. 81살인 바이든과 78살인 트럼프의 나이를 합하면 159세인데 전무후무한 고령 후보의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토론 주관사로 CNN을 선택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CNN은 이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대표적 언론사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 진행자인 제이크 테퍼와 데나 베시도 평소 트럼프에게 날을 세워왔던 기자들입니다. 주관사 선정을 이 대통령 토론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CNN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적진 한가운데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후보인지 내세우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토론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미국에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부터 고물가, 낙태,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서 어떻게 논리 싸움을 벌일지 주목됩니다. 또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어떤 공방이 오갈지 관심입니다. 최근 푸틴의 북한 방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도 토론에서 다뤄질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령 문제가 워낙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일지 비언어적 측면이 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말을 더듬거나 실언할 경우에도 고령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오전 10시부터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간다던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무고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운 좋게 포탄을 피하더라도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쟁으로 이미 폐허가 된 거리. 갑자기 커다란 포성이 울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쪽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사람이 있어도 구하러 갈 수 없습니다. Airstrikes are waning. People are still in the schools there. 이번 주 초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간다며 관심을 레바논의 헤즈볼라 쪽으로 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가자 지구에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며 팔레스타인 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투원들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쟁이 8달을 넘기면서 식량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شعب غزة المنكوب اللي مش ملاقي ياكل الموت ما بيخوفنا وإنما المجاعة اللي خوفت أطفالنا. 가자 보건부는 영양실조로 숨진 어린이가 최소 31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UN 보고서는 가자 주민 5명 가운데 1명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엔이 하마스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병에 걸렸거나 다친 가자지구 어린이 68명과 보호자가 치료를 위해 이집트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목적의 가자지구 출국이 허용된 것은 지난 5월 가자 국경 검문소가 폐쇄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출국은 미국과 이집트, 국제사회와 협의해 이뤄졌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전쟁이 8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병원은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은 독대한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퇴임 뒤 펴낸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일화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는 야당이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며 국회가 경색됐을 때였는데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하며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의 말이 다 맞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냈으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기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파 압력이 떨어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 소재로 삼는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다시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전임 의장의 말이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보인 태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는데 당내 일각에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0분 퇴장 등을 선언하며 증인들을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여야 모두가 참석한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고압적이라고 비판받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상임위원장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임성근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방해, 맞제소와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당을 겨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거들었습니다. 목리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래놓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물론 당 안팎의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는 총선 승리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 오만과 독주로 비쳐 중도층의 정치 혐오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 일방 독주한다고 하면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당에서도 여당과 국회 소수당인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죠, 사실. 최근 정치권에선 특정 정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입법 등의 방향보다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더 문제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엄마한테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녹음을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 숙인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변호사 A씨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A씨의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질타하며 아들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폭행당하고 숨지는 것을 듣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딸에게는 어머니를 향해 영어로 된 욕설을,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밖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녹음시켰습니다. 아들이 말리는데도 아내를 살해해 그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 역시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당시에는 인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가질 그 가능성이 높거든요. 피해자 유족 측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마음이 찢어졌을 아이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A씨를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다시 양육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없는, 정서적 학대가 없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이미 아내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년 전 강물이 불어나면서 한강공원 시민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났었는데 당시 서울시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근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갑작스레 강물이 밀려들며 일부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만조 때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한강 수위도 올라가 지대가 낮은 한강공원 일부 지역이 침수된 겁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매달 금음과 보름 대조기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당시 서울시는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뒤 서울시는 부랴부랴 안내 방송을 하고 침수가 우려되면 안전부문 관계자들을 투입해 대피시키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2달 전인 지난 4월 8일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져 시민 20여 명이 경찰과 소방에 구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일 물이 차오를 당시에도 현장을 통제하는 인원은 없었고 대피 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관련해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재작년 사고로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조기가 언제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겨울이나 봄에는 유량이 적어 대조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따로 통제 인원을 배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매일 8차례 해오던 관련 안내 방송을 지난 4월 사고 이후에는 10차례로 늘렸고 침수 인접 시기 안전보안관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국과수 DNA 대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희생자 23명의 신원이 전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인이 5명, 중국인이 17명, 라오스인 1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모든 피해자 유가족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어 열을 빠르게 낮추는 이른바 D급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공인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또 불이 제대로 안 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동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튬 전지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직원 1명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리튬 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 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흔한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D급 소화기들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 전지 3개에 불을 붙이고 D급 소화기 한 통을 쏟아부었지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온도가 400도씨를 넘나들어 종이를 갖다 대면 그을리는 등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200도씨 이하로 못 떨어뜨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에 계속 쌓여 있었다면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같은 D급 소화기지만 성능 차이를 보인 겁니다.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지만 1년 넘도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업체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고 성능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다양한 종류의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차례차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입법 입법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소비자에게 결함을 증명하게 하는 현행법은 국가폭력이고 유럽연합 EU처럼 차량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법을 바꾸자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시행 연기와 관련해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7시간 넘는 긴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은 논의조차 하지 못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북과 울산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은 하락하면서 지방 아파트 매매 시장은 하락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 전셋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R114는 다음 달에 전국 아파트 44개 단지 2만 1,070가구가 입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749가구, 지방은 18,321가구로 수도권 물량의 경우 2013년 7월에 2,094가구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적습니다. 은행 입출금 거래의 80% 이상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올해 1분기 입출금 거래 기준 인터넷 뱅킹 비중은 83.2%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3.4%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대면 거래는 2005년 1분기 26.9%에 달했지만 해마다 줄면서 올해 1분기에는 4.1%로 가장 낮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도 제한 없이 노출되는 성인 대상 웹툰 광고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웹툰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심위 측은 우리나라 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업계도 자율 규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장마 직전인 오늘 전국이 30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네,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이 바로 건설 현장인데요. 건설사별로 사고를 막기 위해 커피차를 동원하고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뙤약볕 아래 공사가 한창인 지하공간 복합 개발 현장. 뜨겁게 달궈진 임시 구조물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기 일쑤. 그럴 때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찬물을 연거푸 마시며 더위를 잠시 피해봅니다. 모든 물건들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그런 무게, 뜨거움, 그런 것 때문에 여름은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현장에 마련된 샤워실에서 더위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건설사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 근로자를 위해 커피차도 준비했습니다. 안에 빨대랑 홀더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을 땐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나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더우니까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짜증스럽고 현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곳 현장에 체온 측정기는 물론 뇌파 측정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기를 착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밴드를 나눠주며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게 시원한 쿨밴드입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또 기온에 따라 물 마시기와 같은 수칙을 정해 온열 질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건 폭염으로 인해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폭설기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온도별로 근로자들 휴게 시간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이 나은 편인 대기업 건설 현장과 달리 중소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 대책에 열악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극명한 온도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주된 문제로 삼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 역시 뜻을 같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습관성 탄핵병이 도졌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전임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명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된 법과 달리 장기간 계속된 2인 체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 의결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직권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4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며 자진 사퇴는 도주와 다름없다며 김 위원장을 겨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즉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야권은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이라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을 겨냥해 습관성 탄핵으로 방통위를 흔들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상 명백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거란 주장입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며 일각에선 야권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 만료 시점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에 따라 새 이사진 선임을 미뤄지게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에 개방하는 방송 3법을 처리해 야권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란 겁니다.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안을 내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 때문입니다. 실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 예방적 수단으로서 추진되는 탄핵 발의엔 참여하기 어렵다며 야권 공동 발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막 상임위를 구성하고 첫 발을 뗀 22대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 등 방송 언론 분야 주도권 다툼으로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일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전체 당원의 40%가 집결해 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으로 일제히 내려가 지지를 호소합니다. 먼저 나경원 후보는 대구시의회를 방문하고 이어 당원협의회 7곳을 찾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경남 진주를 찾아 당원들의 민심을 듣고 오후에는 창원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난 뒤 경남도 의회를 방문합니다. 윤상현 후보도 오전에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을 방문한 뒤 서울로 복귀해 배달 라이더 체험에 나섭니다. 한동훈 후보는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8월 전국 당원대회에 적용될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춘석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위성곤, 이수진 부위원장 등 전준 위원들은 2차 회의를 열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집중 논의합니다. 특히 당대표 후보가 한 명일 경우 추대를 할지 아니면 찬반 투표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돌의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처럼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잦아지는 사회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버지의 빚을 더는 떠안지 않겠다며 직접 고소에 나선 박세리 이사장.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 자금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친형과 갈등을 겪은 방송인 박수홍 씨.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 사이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아예 재판에 넘겨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 횡령 등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 조항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 재산 문제에 법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지만 가족 형태가 세분화하고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법 제정 71년 만에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인 다른 가족이 처벌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것을 용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헌재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 전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훈련병들에 대한 뛴걸음이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형식의 군기 훈련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훈련병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병사들에 대한 군기 훈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휴진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첫날, 환자들은 일단 차분하게 일정에 맞춰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휴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쉬어서 왔는데 1년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걱정되지. 많이 걱정되지. 무슨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좋아하잖아 어때요. 좋은 방법대로 처리를 하나 그러는데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나 이거 의사들이고 교수들이고.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 휴진을 두고 반인륜적 집단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병원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신촌, 강남,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애초 큰 혼란이 예상됐지만 휴진 첫날 병원은 다행히 평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휴진 참여가 교수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외래 진료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에서 10% 정도 줄었지만 수술과 시술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휴진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예고했던 만큼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는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내놓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 산업 생산지수가 한 달 전보다 1.1% 늘면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이런 경기 회복 흐름이 5월까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간 SK그룹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영 전략 회의를 진행합니다. 핵심 안건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투자 재원 확보로 집중 토론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 부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CEO 30여 명이 참석하며 최태원 회장은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암에 걸려 숨진 50대 남성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암 발병과 추락 사고는 무관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44살이던 지난 2008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온몸이 마비되고 뇌까지 손상됐습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 힘든 병상 생활을 버텼지만 2018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린 아이들을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그 13년을 그 직장에서 큰 일 이상 아닌 이상은 걔는 주말을 아예 버렸어요. 아빠를 위해서. 아내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려면 업무 중 사고로 숨졌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는 추락 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질병인 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불복해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의 기대 여명이 건강한 사람보다 짧은 11년 정도로 숨질 당시 이미 다한 것 같다는 주치의 소견을 주목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가 사고와 암이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A씨가 기대 여명 무렵 사망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설사 위암이라 하더라도 그 위암의 발생 혹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A씨 유족은 이런 판결을 받아냈지만 일하다가 죽거나 다쳐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가 많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국가가 좀 공정하게 해서 보살펴줘야 되지 않나. 법원에서 폭넓은 판단이 나오더라도 소송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공단이 먼저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하철 한쪽에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좌석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현실은 무늬만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임산부보다 일반 승객이 더 많이 이용하고 심지어 임신부가 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석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민원도 해마다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모두 7,000건을 넘겼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이미 2,400건을 넘었습니다. 실제 지난 23일 한 중년 남성이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는 여성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아 지하철 내 안내방송이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부산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배려석 알림이 핑크라이트를 설치했는데요.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타면 배려석에 설치된 수신기가 깜빡이고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광주에서도 일반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면 센서가 감지돼 자리를 비워달라는 안내가 흘러나옵니다. 대전 역시 불빛과 안내 음성이 나오는 위드 베이비란 시스템을 도입해 임산부들이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른 지역처럼 서울 지하철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반 승객이 배려석에 앉는 걸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사이 성별, 세대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요. 예산도 문제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큰 만큼 설치비 46억 원에 연간 유지 보수비 2억 원까지 큰 비용이 들어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재난 수준의 저출생 상황에서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을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누구나 엄마의 뱃속에서 자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새 생명에 또 아이를 품은 엄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가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열립니다. 유치 희망도시 간 치열한 경쟁 끝에 천연고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빈틈없는 준비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 정상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라 천년 역사를 간직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확정됐습니다. 인천, 제주 등 경쟁 도시와 비교해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인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이런 장점을 살려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국을 세계 정상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50명 규모의 준비지원단을 꾸리고 APEC 성공 개최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APEC 준비지원단을 구성하고 회의장과 숙박, 미디어 등 최적의 시설 인프라 구축과 어전, 수송, 문화관광, 의료, 인력 지원 등 최고 수준의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APEC은 태평양 연안 21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 협력체입니다. 그런 만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 경제 효과만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자체는 APEC 정상회의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 7만 명에 불과한 작은 도시였던 멕시코 로스카보스는 APEC을 계기로 인구 34만 명의 관광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세계의 한국을 다시 알리고 동시에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내륙에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어제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수준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21.6도, 대구는 18.2도, 부산은 20.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며 덥겠는데요. 서울이 33도, 대전과 대구가 32도, 광주도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안 지역은 비가 모두 그쳤지만 제주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은 하늘의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맛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